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형 사고 소식에 잇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이어 대형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유독가스가 누출돼 3,000명 넘는 직원들이 대피했습니다. 지방선거 유세 다시 멈췄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황은 주가를 80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8천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 한국을 찾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이 사업장에선 지난 8년간 폭발 사고로 이미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이 시각 상황까지 집중 취재했는데요. 먼저 참혹했던 폭발 순간부터 김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 옆 산등성이 위로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연기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섬광처럼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집니다.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내 작업동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 전쟁 영화처럼 그냥 폭발음이 났는데 창문이 묵직하게 푹 뭐가 흔들리는 느낌. 불은 작업동 1층 240여 제곱미터 면적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근로자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안전 진단을 해서 잔해 제거 작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사업장은 항공과 방산, 우주산업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곳으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곳은 특별히 어디가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다 위험합니다. 국과수는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가 난 곳은 로켓 추진체 공구를 세척하던 작업동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공구에 묻은 화약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다 변을 당한 건데 업체 측은 크게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폭발 직후 솟구친 희뿌연 연기가 이내 검게 변합니다. 고체 연료 찌꺼기가 터진 뒤 건물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작업동은 당시 폭발 충격을 말해주듯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 뼈대만 남았습니다. 화재는 로켓용 추진체에 넣는 고체 연료 찌꺼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 화약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에 쓰이는 고체 연료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씻는 과정에서 일부는 물에 닿고 일부는 물에 안 닿은 상태에서 불꽃이 튄 거겠죠. 가장 쉽게 의심할 수 있는 게 정전기예요. 사고가 난 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로켓 추진체 생산 시설을 한화가 1987년 인수한 곳으로 국가 핵심 보안 시설로 꼽힙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에 사용되는 추진체 생산 공정도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다루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폭발 이후 화재가 이어지면서 사고 현장은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건물 잔해와 내부 구조물이 널브러져 있어 경찰과 노동당국은 아직 작업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유관기관과 함께 1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은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진 채 보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합동 정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잔해들을 일일이 치워가며 감식을 진행해야 해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2차례나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3번째인데요.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과 그 이듬해 연이은 폭발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공장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8년 사이 한 사업장에서만 1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과 과실 여부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 HBM 생산 공장에서도 화재와 함께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직원 3,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소방차 세대가 지나가더니 그 뒤로 구급차가 달려갑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을 생산하는 공장 2개 동 사이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난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진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인 불속가스가 실내로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3,600여 명이 모두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11명 중 7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사측은 즉각 정화장비를 투입해 가스 배출과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연기와 유독가스가 반도체 생산 라인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생산 차질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고요. 생산 차질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배관 결함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이어 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지지자들을 모아야 할 마지막 순간인데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언과 행동에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조용한 선거 전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사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후에 경북을 찾을 예정이었던 정 대표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대전을 찾았습니다. 당 후보들에겐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전 시당에 지원실을 설치해서 이번 사고에 필요한 것을 당에서 지원하고.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예정됐던 제주,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당 지도부 역시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고 후보들에겐 춤과 노래를 자제한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고 이후 유세차 운행을 멈췄고 개혁신당도 춤과 노래 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안전 문제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발 사고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이후 증시 관련 보도 반박글을 SNS에 올린 걸 두고 한가로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이후엔 여권이 오세훈 책임론을 들고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대형 사고를 과도한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메시지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용한 유세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공세까지 멈추진 않았습니다.
부산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시장일 때 만들었던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오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에 앞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 전시 행정 등으로 인한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생명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의 삶도 서울의 미래도 맡길 수 없습니다. 서울 중랑구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의 공세에 억지 춘향식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수인인 정 후보가 당선되면 시민 혈세를 퍼주는 ATM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순종적인 코드 맞추기에 열중하는 그런 유형의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어제 부산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정 성과로 꼽히는 서울숲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숲이 있는 성동은 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야당 시장이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다 이뤘어요. 오 후보는 예정된 다른 일정을 소화했는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유세가 정치적 부담이 되자 거리두기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측도 전직 대통령들의 야당 지지 행보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과거 세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여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은 선거 막판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측의 신경전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권력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급기야 한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 유세차 밑에 들어눕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유세차량 밑에 누워 있습니다. 양쪽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차량 위치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촌극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선대위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운동원을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선거가 이렇게 과열된 건 차기 당권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친청계인 이원택 후보 공천을 주기 위해 자신을 무리하게 제명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그분이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다 이렇게 운운을 했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거입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으로 흐르면서 정 대표 역시 유독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충남 천안을 찾은 자리에서 이원택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민주당 후보들 찍어주시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후보 꼭 찍어주십사.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는 8월에 열릴 예정인데 김민석 총리 등이 정 대표의 대항마로 꼽힙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들은 오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선 견제구를 날렸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국회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부산 북구에 필요한 건 보수재건 같은 정치 이념이 아닌 정부와 부산시, 국회가 원팀이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3시간 뒤 기자회견을 연 한 후보는
자신이 국회로 가야만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라며 모두 극복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북구에 내려올 때 제가 돌아갈 길을 불살르고 왔습니다. 승리해서 살아남거나 패배해서 죽을 겁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국회 경험이 없는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초짜 초선 후보들에게 북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북구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반영하듯 북구갑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25.57%로 부산 평균보다 4.3%포인트 높았습니다. 세 후보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사전투표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1,04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인데 여러 차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때문에 제대로 표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을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변정현 기자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 벽면이 CCTV 화면으로 가득합니다. 안에는 봉인된 사전투표함이 놓여 있고 출입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봉투에 담겨 우체국으로 보내진 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각 지역 선관위로 분류 이송됩니다. 이 모습 역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회송용 봉투를 지금 요 갈색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서 요 투표함만 이제 봉인지를 뜯고 이제 봉인을 해제한 다음에 투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CCTV가 비추고 있는 투표함 위엔 디지털 아날로그 2개의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임을 확인하고 녹화 영상 조작도 불가능하도록 지난 대선 때부터 도입된 장치입니다. 누구나 이곳 중앙선관위나 각 시도선관위에 가면 이렇게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선관위엔 사전투표함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왔었어요. 관리 부실이 있어서 한참 심하다고. 사전투표함은 모레 저녁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고 본투표가 마감되면 개표소로 옮겨져 개봉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에 담긴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히 살펴보셨는지요? 공약은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지만 표심을 위해 반짝했다 사라지는 선심성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투표 전에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호황의 이른바 3전 닉스 모시기 경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만금을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미래산업으로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반도체의 원산지가 우리 구미입니다. 주식이 8천 간다 그러는데 다 반도체 덕입니다. 이미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지만 민주당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는 1년 내 10조 원 규모 반도체 시설 유치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임기 내 160만 평 규모의 국가 산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을 내건 곳이 8곳으로 절반이나 됩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 공약에선 에너지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으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재원 조달 등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전력 생산량이나 제한적인 송전망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로 원전 3-4개 분량이 필요한데 태양광은 한 3-4시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청와대 지리산 이전이나 디즈니랜드 유치 등 일부 공약은 4년 임기 기초단체장이 추진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 전부터 정청래, 장동혁 두 여야 대표의 명운이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대표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승부처가 격전지인 곳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두 대표의 운명이 걸린 곳은 어디고 결과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제 내일 하루 이제 남은 겁니다. 네. 지난 12일 동안 두 여야 대표들 가장 많이 공들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두 대표의 동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전국 선거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충청을 가장 많이 찾았는데요. 정청래 대표 12회, 장동혁 대표 7회였습니다. 당초 충청권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점차 접전지로 분류되면서 두 대표 모두 이 중원 공략에 공을 들인 겁니다. 공직 선거운동 첫날부터 두 대표가 마주친 것도 충남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빨리 나갈게. 예. 자, 근데 정청래 대표는 호남도 많이 찾았어요. 근데 호남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서 뭐 별로 갈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네, 정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총 5차례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충청과 수도권에 이어서 방문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직선거운동 첫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전북을 찾기도 했죠. 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선 1기부터 이어온 민주당의 전북지사 석권이 이 정청래 지도부 재임기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북에서 패할 경우 이원택 후보를 밀어붙인 정 대표의 공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이 정 대표에게 재선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무소속 후보와의 승패가 정치적 운명이 달린 건 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정청래 대표 승부처가 전북이라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결과가 최대 관건일 겁니다. 현 지도부가 올해 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제명했고 이후 당내 일각의 무공천이나 이 단일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지금의 3파전 구도를 만들었죠. 이 한 후보가 승리한다면 장 대표로서는 적지 않은 이 정치적 상처가 불가피해집니다. 또 한 후보가 원내에 입성해서 국민의힘이 이 복당 여부를 놓고 또다시 내용 상황에 빠질 경우 이 대표 거취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북하고 부산 북구 갑은 살펴봤어요. 또 다른 승부처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네, 장 대표가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밝혔던 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패할 경우 당내에서 장 대표에 대한 선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남과 충청 그리고 강원 등에서 이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됩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기 평택을 재선거 결과가 신경 쓸 대목이 많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무산된 이후에 조국 대표의 평택을 무공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죠. 네. 이후 평택을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이 가짜 민주당이라면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꺾고 승리할 경우 이 정 대표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일 마음 졸일 사람들이 아마 격전지 후보들 같은데 그들 못지않게 여야 대표들의 마음도 좀 콩닥콩닥 하겠군요.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 한국에 옵니다. 어떤 기업들을 만날지, 제2의 치맥 회동 장소는 어딜지 모든 게 관심입니다. 젠슨 황은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 무대에서 이미 네이버, 현대차와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겹살집이 유력한 회동 장소입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략을 설명하는 대만 GTC 무대. 젠슨 황 CEOD 대형 화면에 엔비디아와 네이버 로고가 나란히 뜹니다. 두 로고 사이엔 하트 표시도 들어갔습니다. Here's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현대차와 한국수력원자력, 한화 등 우리 기업 이름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대만 무대에서 먼저 국내 파트너들을 띄운 겁니다. 젠슨 황은 4일의 방한에 오는 5일부터 한국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치킨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성수동의 삼겹살집이 유력한 장소로 거론됩니다. 대만 현지에서도 젠슨항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젠슨항이 길거리에서 만두를 나눠주자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행사장 주변도 엔비디아 열기로 붐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는 건 젠슨항의 동선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AI 반도체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로봇, 자율주행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의 기술 혁명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그 해당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이 전망되니까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젠슨항. 이번 회동에서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동맹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젠슨황의 발이 닿는 곳이면 해당 주가는 고공행진합니다. 접점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 기업들은 엔비디아 동맹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상 AI 산업의 입장권으로 불립니다. AI 서비스를 키우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고 또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얻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GPU와 AI 인프라입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소버린 AI, 즉 한국형 AI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대규모 GPU와 데이터 센터 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둘째는 기술 검증 효과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AI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호가 됩니다. LG의 AI 가전과 로봇,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또 두산의 로봇 사업 등이 엔비디아 플랫폼과 연결되면 글로벌 AI 생태계 안의 기술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글로벌 고객 확보입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에는 미국 빅테크와 전 세계 AI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해외 고객과 연결될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망을 잡는 게 실적과 직결됩니다. 넷째는 주가 재평가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와 연결된 기업을 AI 생태계 수혜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젠슨황의 방한 소식 이후에 LG전자와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등 관련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동맹에 들어가느냐가 국내 기업들의 AI 사업 속도를 가르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도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현실은 딴판입니다. 17,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할 9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성남 복정 2지구 공사 현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집안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급 물량을 130여 가구 줄였지만 공사 기간은 4년 2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공공주택보다 민간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대에다 예상치 못한 안반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들어오는 거 좀 싫다, 이런 주민 반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오염토 때문에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5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지구에 입주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겠죠. 환율 이런 게 올라가면 다 공급이 어렵게 아스팔트 뭐 이런 것도 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건설 현장은 전국적으로 14곳, 17,000가구에 달합니다. 여권 성향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이 14%에 불과하다며 설명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이 급한데 국회는 그저 한가로운가 봅니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시행하는 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 뒤로 지난 1월과 지난달 B아파트 매입 임대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은 모두 25개인데요. 첫 대책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법안들은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한 법안은 발의조차 안 됐고 나머지 16개 법안은 국회 통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8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은 진통 끝에 간신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안은 공공만 적용하고 민간은 제외했습니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수도권 공급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11,300여 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 3년간 주택 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올해 4,5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30% 넘게 줄면서 공급 절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건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던 사이로 추정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 2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소방차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챙겨 이동하고 과학수사대 차량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의 7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둘째 와가지고 5-6명 정도 그거 차 두고 이거 둘째 비인 거 하나 이쪽만 믿고 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새벽 5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자수한 남성이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스토킹 신고나 범죄 피해 이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녀 같이 살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는 남자분만 말이 걸고 여자분은 걸려서 배우자나 연인을 살해해 검거된 사람은 2024년 한 해에만 100명을 넘었고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AI로 도움 안 받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의 혐의를 AI를 통한 보안 수사로 입증했습니다. AI로 CCTV 화면의 화질을 보정한 뒤에 남성이 높은 도수의 술을 마셨다는 걸 잡아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왕복 7차선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지난 1월 70대 남성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3%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는 16도짜리 녹색 뚜껑 소주를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AI를 활용해 술자리 CCTV 화면을 보정하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알코올 도수 20도가 넘는 소주병 뚜껑에 빨간색 잔상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색감 보정뿐만 아니라 손실된 픽셀도 복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부딪힌 줄 몰랐다고 잡아떼던 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응시한 것도 AI로 찾아냈습니다.
복귀가 15도 이상 꺾여질 경우에만 판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연대표가 나가서 왼쪽. AI로 100만 건의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기술 유출 공모 정황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개발한 AI 프로그램입니다.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를 찾아달라고 입력하자 단 5분 안에 찾아냅니다. 검사들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범죄자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유진입니다. 네, 보셨듯 검찰은 수많은 민생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통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쳤다는 수치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 씨는 수년간 여성 중증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보안 수사를 통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건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기존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권은 지방선거 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준비 중입니다.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안 수사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중 12곳의 보안 수사 건수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3, 4월 2달간 전체 5만 5천 건 중 무려 2만 5천 건이 보안 수사를 거쳤습니다. 지난주 대검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매달 보안 수사 집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초여름의 시작 6월입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한여름 같은 땡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는데 축사에는 벌써 선풍기에 분무기까지 가동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 지붕에 설치된 분무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댑니다. 젖소들이 지칠까 선풍기도 연신 돌아갑니다. 작년보다 한 일주일 빨리 찾아와서 한 일주일 빨리 가동을 시켰습니다. 안개 분무기를 그나마 틀어놓으면 틀어놓은 순간은 이제 온도가 한 2, 3도씩 떨어지고. 경로당 에어컨도 일찌감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럼 첫 가동하시는 거네, 그죠? 아니요. 어제 했어요. 어제 이거 덥다 하면서 켰어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육박하면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폭염의 위험성도 잘 모르시고 이제 너무 더울 때 밖에 나가서 텃밭이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6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 지방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수증기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온과 건조해진 공기 형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열대야도 지난해에 비해 19일이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라는 새로운 특보 체제까지 도입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8,700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심해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4,100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뭐라고 했는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코스피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쏠림으로 증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보고서는 반도체 업종을 뺀 코스피는 4,100에서 4,200선으로 추정된다며 쏠림이 안정적으로 해소될 조짐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에만 우리 증시가 300포인트 넘게 오르며 3% 이상 상승했는데 이 중 200포인트가량을 삼성전자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에서 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치 추정치 기준이 대략 지금 한 3분의 2 내지 한 7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게 맞고. 전문가들은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경기 하락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반도체 중심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텐데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주식 역시 전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올해 역대 성과급을 받게 될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처럼 사내 주택 대출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복지 경쟁의 배경과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SK하이닉스는 사내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집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 대출. SK하이닉스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이고요.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금리는 연 1.5%고요. 상단이 7%를 웃도는 시중은행 고정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금리는 같은데 최대 대출 금액에서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1억과 5억,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이 금액 차이가 주는 의미 더 선명할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경쟁사와의 이런 복지 격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초 임금 협상 시작을 앞두고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를 어떻게 하냐에 이어서 이제 사내 복지를 두고 두 회사가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두 반도체 기업 간의 보상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성과급 재원이죠. 2021년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로 합의했고 지난해엔 기본급의 1000%인 성과급 상한선마저 없앴는데요. 이걸 계기로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달라고 나섰던 거고요. 이때 관철된 주택자금 5억 원 대출이 다시 두 기업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SK하이닉스 노조가 이번 임금 협상에서 주택대출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추가 보상안을 이끌어낼 경우 두 기업 간의 키 맞추기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보상을 확대하면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29년 반도체 경기가 내림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투자가 위축되고 실적이 감소하면 직원들 보상에 대한 기업 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높아진 복지의 수준을 좀 실적이 안 좋다고 복지를 깎아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될 텐데 심화됐을 경우에 지금 같은 성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놓고 경제계와 노조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던데 그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네, 경총이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단체 교섭 의무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한정되고 기업의 이익 배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조짐을 보이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주총에서 결정사항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게 되면은 경영자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분명히 소송이 제기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 공유는 노동자의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도체 경기가 계속 호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경기가 나빠질 경우 또 다른 노사 갈등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를 잘 맞대야 할 것 같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미국의 중재로 휴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휴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될 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상징적인 곳을 장악했습니다. 바로 레바논 남부의 군사 요충지자 두 나라가 줄곧 분쟁을 벌여왔던 곳 보포르성입니다. 중동 정세가 조처럼 가늠이 안 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성 주위를 포위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고성 내부에 진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레바논 남부의 보포르성을 장악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보포르성은 12세기 십자군 원정대가 점령했던 절벽 위 전략 요새로 이스라엘 북부와 헤즈볼라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나비티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한 건 지난 2000년 레바논 철수 이후 26년 만입니다. אני הנחיתי את צה"ל להרחיב את התמרון בלבנון. הכוחות שלנו חצו את הליטני, הם תפסו שטחים שולטים, הם כבשו את רכס הבופור.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경계선으로 여겼던 리타니 강을 넘은 데 이어 보포르 지역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레바논 영토의 20%가량을 장악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미국도 양측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종전 조건 중 하나로 레바논 내 휴전을 요구해왔는데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가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한 권의 글을 남깁니다.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생각하면 이런 평화 사상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안 의사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동양평화를 얘기했는데 이를 어기고 침략을 자행한 게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슬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서 어찌 뱀과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일본이 마각을 드러내자 동양평화를 위해 그 수괴를 처단했던 겁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안 의사의 평화론, 어찌 보면 너무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국이 침략당한 순간 대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고노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불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했었죠. 요즘 들어 북한이 국호에 예민합니다. 북측 여자 축구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감독이 국호를 정확히 불러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불과 엿새 뒤 보훈부 장관이 사실상 그렇게 한 겁니다. 북한 국호를 칭하는 걸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로 보는 시각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헌법상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여전히 법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게다가 국가의 정체성과 보훈을 책임지는 보훈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표현을 쓴 건 큰 문제입니다. 전쟁은 지금 비참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발전이 돼가지고 사는데 더 이상 뭐 바랄 건 뭐 없고. 6.25 전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용사들이 권 장관의 행태를 어떻게 볼까요? 평화를 말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흐리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꿈꾼 동양평화, 침략자의 논리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총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 하나, 호칭 하나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본연의 도리부터 잘하는 게 안중근 의사의 정신에도 부합할 겁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1일 윤종호 앵커 칼럼 왜 이러나 였습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더위와 호우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방의 더위는 누그러지겠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춘천 32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기온이 낮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